이번 작품은 조지프 코네디의 노스트로모 해안 지방 이야기입니다. 옮긴이는 이미애입니다. 표지 그림은 에드워드 워즈워스의 캣워터 항구 플리머스만입니다. 앞전에 리뷰했던 그 발자크의 어둠 속의 사건이 역사 정치 소설이었거든요. 그때도 그 앞부분을 읽을 때 좀 어려웠거든요. 이번 책도요, 그 정치 소설인데 그 앞부분을 읽을 때 좀 난해했습니다. 그래서 아예 책을 내려놓고요, 그 콘레디의 대표작 로드 짐을 읽고 나서 그때 그 콘레디의 작품이 내면의 사색과 고독, 그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의 선택, 그런 묘사들이 그 독서하는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아서 그 작품을 읽고 나서 노스트로모를 다시 읽게 되었는데요. 이 작품은 1904년에 출간되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작가 소개는 로드짐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이번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. 이 책의 노스트로모의 공간적 배경은 남아메리카인데요. 그 가상의 항구 도시 술라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 책 맨 앞에 실려 있는 지도를 보면요. 자, 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지금 화살표 맨 아래 방향으로 발파라이소가 이렇게 화살표 아래로 쭉 표시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책의 이 지도가 이 책을 1, 2권을 쭉 읽어 나가는 동안 꼭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작가가 맨 앞에 이 가상의 지도를 실려 놓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. 자,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은 한 20세기 초쯤인데요. 그 15세기 직경 그 신대륙의 탐험, 그리고 이어서 그 서구인의 침탈, 약탈, 그런 걸로 이어지고, 그 다음에 그 남아메리카에 들어온, 예를 들어 이 책의 그 식민지 광산 채굴 개발, 자, 그런 것들이 그 굴드 가문의 그 산토메 은광산 개발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. 그 부패한 정부 인사들과 권력층의 그 뇌물로 그 묶여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 이권 수수,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그 위안을 얻으려는 모호한 그 본능으로 그 악과 재물을 결부시키고, 그 다음에 그 지배층에 조종당하는 하층민들의 삶, 그 형태만 바뀔 뿐 숨길 수 없는 이 물질적 이익의 추구가 계속 이어지고요. 이런 것들이 그 옥시덴탈주의 내전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자, 그런 것들이 잘 어수선하게 계속 펼쳐지는데요. 그 미첼 선장이 그 말했듯이 그 군사혁명으로 인한 빈번한 정부 교체, 그 다음에 그 코스타구아나 공화국 전역은 그 극심한 그 정치적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저는요, 그 책을 읽을 때 그 머릿속이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았는데, 그 실은 작가가요, 그 읽으면서 보니까 그 시간적 순서를 뒤섞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거기다가 등장인물이 많고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따라갈 때도 헷갈렸고요. 그 앞부분에서 그 사흘 폭동,
그 위기를 1권 처음에서 끄집어내서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 진도가 더뎠고요. 그리고 다행히도 다시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친절하게 스토리를 풀어주어서 심지어 고맙기까지 했는데요. 그런데 또 현재로 와서 혼란스럽게 하더니 2권부터 그 회상 수법을 써서 좀 더 쉽게 순서를 바로 잡아주면서 2권 끝부분으로 들어갈수록 그 보편적인 인간 내면의 그 통찰, 예를 들어서 그 마틴 두쿠나 그 노스트로모의 그 어떤 재물에 대한 탐욕, 그 다음에 그 악과 공포, 그 다음에 욕망, 고독, 그리고 그 자매 지젤과 린다 그들의 그 사랑에 그 몸부림치는 어떤 그 자매의 갈등, 그 다음에 그 동생의 그 배은망덕의 수치, 또 그 정확히 그 은괴를 두고 벌어지는 이 굶주리고 타들어가는 그 저주와 같은 그런 분노 같은 거, 그 다음에 그 언니 그 린다가 스스로 삭히는 그러한 그 분노나 그 다음에 모니검 의사의 어떤 감정적인 갈등, 그러한 여러 감정적인 것들이요, 그 절정으로 치달리면서 콘네드의 문체의 힘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. 저는 그 1권을 읽기 난해해서 그때 그 앞부분 읽을 때 특히 어려웠는데요. 2권에서 보상받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와, 대단한 작가구나 하고 저절로 탄성이 나왔다고 할까? 자, 그러면서요, 그 1권 초반부에서 콘네드가 복선을 깔고 2권의 결말을 암시했다는 것을 그 시간을 넘나들면서 풀어준 것들이 어떤 전체 틀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그 뒤까지 다 읽어보니까 1권 초반부에서 복선이 짙게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그 아까 그 지도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, 이 지도에서 보면은 요 앞 윗부분에 그 튀어나온 아수에라 반도 있잖아요. 그 부분에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. 그러니까 전해지는 그 이야기에 따르면 이 평평한 안반을 갈라놓은 깊은 절벽의 그 캄캄한 곳에 금덩어리가 쌓여 있다고 전해지는데, 예전에 모험가들이 그 금덩이를 찾으러 갔다가 목숨을 잃었고,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방랑하던 선원 2명이 있었는데 아마도 미국인이었는데요. 그 선원들은 노름을 일삼던 젊은 건달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, 3사람은 그 며칠분 장작과 그 다음에 물 담을 부대, 그리고 식량을 운반할 나귀 1마리를 훔쳐서 큰 칼로 이 무성한 가시덤불을 해치며 그 반도로 들어갔고요. 이틀째 되던 날 저녁나절에 그 반도에서 소용돌이 모양의 흰 연기가 나는 것을 사람들은 부러움과 의혹, 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연기를 바라보았는데, 그 이후론 그 불경한 모험가들과 당나귀를 다시는 볼 수 없었는데요. 그 외국인 선원들은 그 자기들이 찾아낸 보물의 이 치명적인 주문에 걸려 유령이 된 채로 지금도 바위 틈을 떠돌고 있다고 믿어진다고 합니다.
그들의 영혼은 자기들이 발견한 보물을 지키며 망보는 육신에서 떨어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인데요. 그 집요한 외국인 유령들은 도전적인 이교도였기에 굶주리고 타들어가는 육신 속에서 고통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이 책 2권에서요. 은괴를 둘러싼 그 주인공의 그 굶주린 집착이 바로 이 떠도는 유령들의 이 치명적인 주문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상과 함께요. 그 보물 속에 갇혀 유령이 되어 떠도는 장면에서요. 그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거기에서 그 보물이 쌓여 있는 곳에서 떠도는 그 해골이 드러나 있던 그 유령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. 자, 이 책에서요. 그 은광, 그 술라코의 그 산토메 은광산에서 거기서 은을 캐냈고 바로 이 은괴에 대한 집착 때문에 두 젊은이 마틴 드크와 노스트로머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. 그러면요, 그 용선생 세계사에서 그 남아메리카가 배경인 그 책을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그 남아메리카 독립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그때요, 그 신항로 개척으로 그 유럽은 남아메리카의 은이 그 유럽에 풀리면서 그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요. 은이 대량으로 쏟아져서 그 에스파냐, 스페인에서 그 1500년에서 1560년 사이 물가가 2배가 뛰었고요. 그 1560년에서 1600년 사이에 다시 그 2배가 뛰었는데 유럽 역사상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. 이는 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요. 그 새로운 항로 개척으로 상인들이 돈을 벌 기회가 많아지면서 유럽 각국의 왕들이 자신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상인들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게 됩니다. 특히 에스파냐는요, 본국보다 몇 배는 더 많은 그런 아메리카 식민지를 갖게 되는데요. 이 지도를 보면요, 그 나무로는 이 용선생 세계사의 부분에 나오는 건 세계사 지도인데요. 자, 이 지도를 보면요, 남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, 그 다음에 북으로는 캐나다에 이를 정도로 넓었습니다. 이 정복자들은요, 그 다음에 대농장을 짓거나 광산을 개발해 운영하며 돈을 벌었습니다. 이 책의 노스트로모에서도 굴드 가문 또한 그 산토메 광산 개발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의 2세, 3세로 이어지면서 아메리카에 아예 정착하게 됩니다. 이렇게 아메리카에서 태어나서 그 자란 백인이 크리오요입니다. 크리오요는 본토인과 함께 라틴 아메리카의 상류층이었지만 사사건건 차별을 받았다고 합니다. 그 본국의 차별을 받았던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에 태어난 크리오요는 충성심이 의심스러워 본토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유럽 혈통이더라도 본토인의 차별을 받았던 것이죠. 그래서 그 라틴 아메리카 혼혈 중에서 유럽인의 피가 얼마나 섞었냐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 쉽게 말해 피라미드식으로 인종에 따른 계급이 생긴 거죠. 그래서 그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층이 바로 본토인 지배층이고요. 그 아래가 크리오요. 그 다음이 메스티죠. 그리고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이 바로 피지배층인 혼혈인, 즉 원주민, 그 다음에 아프리카 흑인들이었죠. 이 책에서도요, 그 광산을 가진 굴드 가문은 영국인이고, 그 다음에
그 부두 노동자 10장은 이 노스트로머로 제노바 출신 선원이었고요. 이런 그 유럽의 침탈과 그 다음에 그 밑바닥의 어떤 지배층과 이 피지배층의 이런 그 구조가, 이런 신분 계층의 구조가요, 그 드러나 있음을 이 책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단지 아메리카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는 이 크리오요에 불만이 있었을 텐데요. 그 160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에스파냐가 전쟁 때문에 파산 위기에 내몰리자 식민지에 신경을 쓸 수 없게 되고 크리오요의 영향력은 반대로 커집니다. 그러다가 결국 이 크리오요들은 라틴 아메리카 곳곳에서 본토인을 내쫓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가장 큰 활약을 펼친 사람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자라는 별명을 가진 시몬 볼리바르입니다. 이 시몬 볼리바르의 덕택에 오늘날의 베네수엘라, 콜롬비아, 에콰도르, 볼리비아가 독립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인데요.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 이름은 이 시몬 볼리바리아에서 따온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에스파냐 군을 그 무찌르고 아르헨티나, 칠레, 페루의 독립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호세 데 산 마르틴입니다. 에스파냐 이 본토인을 몰아내기 위해 시작한 싸움의 뒤에는 부유한 크리오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나중에요, 그 1830년 무렵에 이르면 라틴 아메리카에 그 10개의 공화국이 새롭게 탄생하는데 대부분이 독립전쟁에 참여한 크리오요가 권력을 잡습니다. 네,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